일본에서 왜 혐한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사회잖아요. 사무라이 사회는 이게 위계 질서가 명확해. 네. 이 계급 사회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급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남아 있어요. 네. 권력이거나 능력 있거나 부자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하층 계급에게 갑질을 해도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사회예요. 한국은 어때요? 전혀 그게 안 통하잖아요. 네. 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갑질 당하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바로 나오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 평등 의식이 쩔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은 국내에서는 그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갑질하더라도 힘금살이 그걸 수용하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국내적인 이 마인드를 그대로 국가끼리 적용하는 거야. 일본은 자기들이 힘 있고 파워가 세면은 그렇지 못한 국가한테는 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일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피식민주 국민이니까 니들이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마인드인 거죠. 일본 열린여당이 자민당 등 일본 열린여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정권교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시바 총리 계속 갈 수 있을지 일본 정치 공부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일본 정치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전 명예연구위원 이명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시바 총리 바뀌는 거예요? 아마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뭐 자민당 내에서 안 그래도 계속 끌어내려고 꾸준히 그 뒤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너무나 잘 됐다. 이번에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과반수 넘기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민당 내에서 지난번에 그 아베 총리의 후임들이라 그럴까요? 아베 총리가 굉장히 우익 쪽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 내에서는 진보에 가까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권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정권 잡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베 총리 그 같은 무리였던 그쪽의 정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언제든지 끌어내리려고. 근데 선거에서 졌으니까 이건 뭐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끌어내리려고 온갖 아마 그걸 다 할 겁니다. 일본이 계파 정치, 뭐 세습 정치 이런 거 뭐 네, 유명하죠. 전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안 바뀌고 음. 그 일본 말로 오야붕 네. 그 보스 정치 네. 쭉 내려오는데 이시바 총리는 좀 그런 쪽에선 계파색도 약하고 이른바 자기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에 그 총리 선거하기 전에 그 앞에 총리 선거 했을 때 4번째인가 나왔었어요. 근데 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파 의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해체시켜 버렸어요, 사실상. 그랬다가 지난번 선거 때 그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어부지리로 됐어요, 진짜. 네. 정말 이 사람이 총리 될 것 같아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나는 그때 의외로 오래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베 총리의 그 계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베 총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네. 우왕좌왕 많이 했지만 그게 여성 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 총리 후보로서 강하게 밀었던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베파가 다수파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울트라 우익이에요. 자기는 총리가 되면은 반드시 야스쿠니 신자를 매년 참배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자 매년 참배하게 되면 당장 미국에서 불효령이 떨어질 거고 한국, 중국에서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한일 관계, 중일 관계 뭐 다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저히 총리로 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이시바가 됐군요. 이시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가 그럼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또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제 아베 옛날 그 파벌 중에서는 이 사람이 여전히 영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럼 이 사람은 또 총리로 앉힐 거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안 됐던 이유가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됐던 이유는 역시 너무나 우익적인 아.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우익적인. 이 사람은 나치를 긍정하는 정도까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어이구, 네. 그러니까 보통 울트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아베도 엄청난 울트라였잖아요. 우익이었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뭐 항상 뭐 혐한이라든가 혐중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지지를 그랬죠. 받고 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이 여성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베하고 거의 이게 아이덴티티가 거의 같았다고 보면 돼요. 아베가 가장 지지해주고 밀어줬던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 이 여성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원이 된다면은 자민당 내에서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몰아내고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지켜봐야겠고. 그걸 지켜봐야 되고 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대변인 같은 이제 직책을 맡고 있는 네. 그 있죠. 그 관방장관이라고 있어요. 하야시 관방장관이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꽤 능력도 있고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다음 총리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관방 장관이 우리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은 국무장관이 외교장관이죠. 그렇죠. 외교니까 우리로 친다면은 미국은 좀 애매하구나. 애매한 게 네. 비서실장 겸 뭐랄까 그래요? 그런 역할도 뭐 그런 있군요. 역할이라고 관방장. 보면 돼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총리를 굉장히 서포트해주는 네. 그런 장관이거든요. 거기 하야시 이제 지금 장관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데 세력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아까 그 아베 그 우익적인 마인드가 지금 여전히 자민당은 그 우익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국회의원들 지지도를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총리가 다 될 뻔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이 사람을 시켜놓으면은 자민당이 어떤 선거에서 야당한테 그냥 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너무 우익적이라서.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좀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왜? 미일 관계가 이 박살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일본 국민들이에요. 네. 거기다가 한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 불보듯이 명확하니까 이 사람이 총리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반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익들 입장에서는 하야시 같은 경우는 우익하고 또 거리가 있어요. 네. 그 앞에 총리 있었죠. 앞에 총리가 또 있었는데 네. 그 총리가 약간 진보적이란 말이에요. 두자였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네.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를 끌어내리기는 쉬운데 누구를 세울 세울 것이냐. 건가?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자민당 안에서 옛날에 개파했을 때는 개파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쉽게 정리했어요. 개파 수장이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뭐 모임이나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그러니까 나라에. 개파 수장들 이래가지고 모이잖아요. 네. 그럼 개파 수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이쪽 개파에서 총리가 나오고 수장이 총리가 나오고 네. 다음에는 이쪽 개파 수장이 총리가 되고 아니 무슨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그 총리했던 사람이 이 개파를 다 해산시켰어요. 그걸 이제 아베 개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트릭으로서 워낙 아베 개파가 세니까. 워낙 세니까. 네. 그리고 뭐 사사건건 발목 잡으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다 이제 해체가 다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굴 총리로 앉힐 건가 이게 쉽게 의견 취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기 보통 때문에. 내각제 국가들이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권 교체가 된다면서 네. 자민당은 계속 되니까 사실상 정권 교체는 아니죠. 자민당 안에서 지도자 교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 번인가 바뀌었었잖아요. 네. 한번. 근데 그 지도자를 뽑는데 뒤에서 개파 대표들끼리 모여서 네. 여차저차 해서 그래 뭐 이래서 이렇게 한 명을 내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자민당이 자체가 그 진보에서 보수까지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
약간의 그 이제 다카파, 그 매파라 그러고 비둘기파라고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네. 자민당 내에서. 거기에서 이제 계파 수장들이 한 5명 정도 보통 파벌이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계파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총리 누가 하고 다음에 총리 누가 하고 그 순번을 정하다시피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총리가 뭔가 인기가 낮아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계파 수장이 나와요. 네. 비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소위 말해 우리 뭐라 그러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뭐 얘기도 하고 네. 뭐라 할까? 뭐 그걸 또 뭐라 그러죠? 최근에 뭘 서로 거의 담합에 가까운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당으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자민당 내에 다른 파벌이 지금 현재 총리가 인기가 떨어지고 여론이 나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자민당 내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네.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진보와 보수 정당이 매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정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재정의 확대라든지 네. 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우리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그렇죠. 또 선거 때는 그렇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 네. 보수가 되거나 진보가 되거나 중도가 되거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한국 정치는 여당과 야당, 진보 보수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뭐랄까 정책 그 패키지가 굉장히 그게 대립이 심해요. 그리고 다양한 그 이제 뭐랄까 정책들이 서로 대치되는 국면이 굉장히 이제 강렬한데 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가 딱 한 건 가지고 보통 그 총리를 수행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감세 정책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됐던 게 감세 정책이에요. 네. 그 감세 정책을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거는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감히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자민당 내에서 다른 이제 개파들은 또 요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야당들이 그런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감사하라고. 네. 근데 자민당 내에서 야당 정책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 실행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듯한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굳이 나눈다면 지금 연립 여당 말고 야당이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야당은 워낙 복잡해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거기 민주당도 어쨌든 밖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의 웬간한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보수당이라고 있어요. 또 보수당이라는 이 당은 거의 보수겠네요. 여기는 완전히 그 지난번에 NHK 그 사장도 했던 사람인데 저기 작가예요. 야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여성이 임신을 못하는 일본 여성은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뭐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리고 이 사람이 네. 한국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보수당 당수로 이번에 당 이름이 보수당이에요? 당 이름이 보수당이에요. 네. 그 이게 다 야당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참정당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당보다 더 보수 같은 네. 이게 이게 극우정당이 극우 정당으로 네. 가는 이게 또 야당으로 또 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 보수도 있지만 진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자민당 내에 어떤 진보적인 정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게 야당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자민당은 굳이 상대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이라고 해야겠는데 일본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보수당이나 참정당이나 뭐 유신의 회 같은 이 야당들보다 네. 훨씬 진보적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근데 또 아베 총리나 전임 총리 우리 PD가 알려줬어요. 스가 총리에서 기시다 총리 맞죠? 기시다 총리, 네, 기시다 네. 총리. 저는 스가 총리밖에 생각이 그게 안 갑자기 나요.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같은 자민당인데 아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봤던 근데 이시다 총리는 지금 이시다 총리는 이시바 총리는 어찌 보면 저 야당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보적 위치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 우리가 일본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 있죠.
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시바 시게로 아, 네. 총리라고 보시면 네. 딱 정확히 근데 맞아요. 유승민 의원이 진보 우리가 야당과 대비했을 때 진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도 보수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 이시바 시게로도 그 정도로 보면 당 돼요. 안에서는 그런 네. 위치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계속 그 홀로 독야청청 딱 이시바 시게로 그랬어요. 아베 총리 8년 넘게 하는 동안 네. 줄기차게 아베 총리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자민당 내에서. 네.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외톨이가 된 거죠. 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아베 총리를 막 네. 떠받들고 알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도로 돌아가죠. 네. 중의원, 참의원 뭐 이런 제도로. 네. 네. 한 정당이 잘 모르겠어요. 네. 한 정당이 안 바뀌어. 한 번인가 바뀌고 그것도 집권 몇 년 못했죠. 야당이 집권한 게 한 번인가 3년 했습니까? 3년 네. 반. 80년 동안 안 바뀌어. 그렇지. 거의 네. 안 바뀌었다 보면 되죠. 세계 세 번째 G3 국가가 지금 네. 이제 독일한테 밀려서 G4가 됐군요. 네. 그런데 그 당 안에서는 나름 계파 간에 협의도 하고 압력도 놓고 네. 뭐 해서 지도자를 뽑아서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요. 그럼 일본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실현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민당의 유통기한은 거의 끝나간다. 그런 얘기를 이제 최근에 꽤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민당이 인기가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55년도에 자민당이 만들었잖아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네. 그다음에 사회당도 약간의 그 계파로 나눠졌던 게 합치고. 그래서 사회당, 그다음에 자민당 이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가 명확히 대립돼가지고 쭉 왔잖아요. 그러다 냉전이 딱 이제 종료되면서 자민당이 이렇게 보수 진보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합 집산이 막 한번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그때 잠깐 자민당이 해산되고 깨지고 뭐 다른 이제 정당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사회당 당수가 저기 총리가 된 적 한번 있었죠. 그때 자민당이 잠깐 멈췄고 네. 그 뒤로 다시 또 자민당이 또 정권 쭉 잡다가 지난번에 2012년 이전에 한 3년 반 정도 그때 민주당이 정권 잠깐 잡았죠. 그걸 빼면은 계속 이제 자민당이 정권 잡아왔는데 이 자민당이 내부에 보면요, 그 기시다 총리가 있었다가 지난번에 네. 기시다 총리는 그 비둘기파에 해당돼요. 그 자민당 전통에. 네. 그리고 이 아베파 쪽이 여기가 완전히 매파 쪽이고요. 그 지금 자민당은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합쳐서 자민당이 형성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폭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여야가 있는. 자민당 안에 여야가 다 그냥 야당이 웬간에 하는 건데 자민당 내에서 그 정책을 조금 뺏길만 하다 싶으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네. 약간의 그 진보 성향이 있는 이쪽에서. 네. 그러고 보니까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민당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게 매파 쪽에서 이제 총리가 나왔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이제 강해지면은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총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다가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약간 내셔널리스트한 그런 여론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이 강경 보수 쪽으로 또 정권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진행돼 온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뭐가 지금 가장 큰 문제냐 하면은 자민당이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 못했고 이번에도 참여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좀 잘하면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거의 그렇지 못할 거다 보는 거예요, 대부분. 왜죠?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지, 이제. 왜?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자민당 보면요. 정치가들이 대부분 그 세습 의원들이고 네. 그 다음에 또 60, 70대가 많아요. 고연령층들이 많다고요. 지금 보세요. 한국의 한일 관계도 보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서로 반일이라든가 혐한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는 실리적인 걸 찾죠. 실리적인 걸 네. 찾고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리고
옛날에 뭐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잡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민당의 장노년층 정치, 세습 정치가들은 여전히 옛날 생각하고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 이게 이제 시대하고 안 맞는 거죠. 네. 시대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게 30년 동안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오히려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결국 정치 쪽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럼 자민당이 왜 계속 그렇게 정권을 잡아왔느냐? 요거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2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떼돈을 벌고 그걸로 인해서 수출 미국에다 엄청나게 하고 그 냉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G2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 누가 이뤘습니까? 그게 자민당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패전해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패전해서 엉망이었던 완전히 패전으로 그냥 주저앉았던 나라가 주저앉았던 나라를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됐으니 대국으로 이렇게 세운 네. 정당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자민당. 자민당인. 그러니까 자민당에 대해서 무조건 전폭적인 신뢰를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면서 이제 지친 거예요. 옛날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좀 더 다시 한번 회복하거나 뭐 이런 걸 해주기를 바랬는데 쭉 그래서 자민당을 지지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에 최근에는 경제가 더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가장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야당이 튼실한 야당이 있으면 야당으로 넘겨주면 되겠는데 야당이 보세요. 보수당도 보면 이상한 집단이죠. 그 참정당 이것도 보면은 요번에 보면은 뭐 거의 아베 총리보다 더 울트라 우익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언론도 다 극우라고 극우라 그랬죠. 예, 규정을 하더군요. 저편 네. 퍼스트라 그러고 그 이제 외국인 배제 정책 이런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4석인가 얻었더라고요. 그 14석이나 얻었으니까요. 네. 그것도 뭐 한석 있다가 14석 얻었어요. 그러니까 1300% 뻥튀기 된 거잖아요. 야,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팽배했다는 거예요.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내 호주머니가 너무 적어진 거예요. 경제가 여전히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임금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계속됐잖아요. 거기다가 엔화까지 이제 뭐 가치가 뭐 거의 한 50% 가까이 가치가 급락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가서 이제 뭐 한 40% 정도 급락했다 봅시다. 지난 뭐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05엔, 110엔 정도 했던 지금은 140엔, 150엔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질 가치가 40% 가까이 푹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난번 160엔 할 때는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외 여행도 못 갈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도 못 보내요. 자녀들. 왜냐? 돈이 너무 네. 달러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외교관들도요. 외교 활동을 거의 못 한다 그래요. 왜? 애나 받아가지고는 거기에 주재하는 그 사람들과 저녁 할 정도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가 제대로 안 된다.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침체되면서 이게 꼭 참아왔다 지금 거의 폭발 단계에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재무성 해체하라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는 데모가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재무성 해체하라. 그 데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해체하라고 그래요? 데모 잘 안 하잖아요. 데모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안 하죠. 네. 근데 오죽하면 이제 데모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데모도 예를 들어서 정규 방송 같은 우리 지상파 같은 데서는 아예 거의 그렇습니다. 네. 이걸 아예 보도를 안 해요. 그럼 누가 보도를 하느냐? 일본에서 그 정규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유튜브들이 전부 보도하는 거예요. 아, 요즘 달라. 일본은 뭔가 큰 사회 흐름과
또 집권 여당과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예. 기사 가치를 별로 높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언론이. 네. 한국은 그래도 많이 보도하는 편이죠. 일본 잘 안다. 일본은 자민당과 역행되는 정책이라든가 반대하는 뭐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는 거의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다 한 거예요. 네. 일본에도 유튜버 100만 넘어가는 유튜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좀 알려지겠군요. 지금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보면은 그걸 하루 1시간, 2시간 계속 방송을 켜놓는 거예요. 그 데모 일어나는 걸. 그럼 100만이 넘는 유튜버 정도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알려지는 거야. 그래 그 유튜브 그 사람만 하느냐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저쪽 유튜브하고 저쪽 유튜브. 그래서 막 같이 동시에 방송을 하니까 지상파 방송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이 더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도가 되니까 나도 나가자 하면서. 근데 왜 재무성 해체하라고 나오느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세금 낮춰주라 이거예요. 네. 그 뭐야? 소위 말해서 소비세 낮춰라 이거예요. 지금 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일본에? 10%거든요. 우리 부가세 말씀하시는 거죠? 부가세. 우리와 같은. 우리도 네. 10%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10%가 물건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물건값이 이렇게 딱 정해지고 그게 플러스 네. 10%. 10% 되니까 네. 항상 이게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계속 지금 야당에서 특히 많이 국민민주당이 그걸 강력하게 밀고 나왔다고요. 네. 국민민주당이. 그래서 국민민주당이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인기가 팍 올라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국민민주당도 이번에 꽤 힘을 발휘하는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울트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세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그것보다 더 이번에 큰 주제였던 건 뭐냐 하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게 저편 포스트가 나오는 거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 이권이나 내 뭔가 이익을 뺏어가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그건 왜 그렇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오버 투리즘 들어보셨죠? 일본에. 네. 네. 너무 관광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는 주민들은 엄청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뿌리고 간 돈이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관광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이제 뭐 자기들 수입이 되겠지만 그 수입이 내한테 오는 게 전혀 돌고 없죠. 돌아서 영향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 그게 네. 너무나 이제 멀게 느껴지니까 네. 당장 내 생활하고 그러니까 불편만 이제 당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이번 다- 이제 네. 집권 여당의 참여연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잠시 후에 그 참정당이라는 우리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극우 정당 이야기도 여쭤보고 그 전에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명당과 네. 자민당의 집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네. 내각제라는 게 그러면 저쪽에 더 의석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야당이? 그렇죠. 그럼 야당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뭉칠 수만 있다면 뭐 더 의석을 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그게 여당이 돼서 거기서 총리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되죠. 그런데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안에 뭐 저기 위로는 무슨 극우정당부터 저 밑으로는 극적까지. 왼쪽으로는 공산당도 있죠. 공산당도 의석 있습니까? 네, 몇 석 있어요. 몇 석 있습니까? 공산당 의석이 지금 몇 석이냐 하면 네. 일본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다양성은 있군요. 네. 공산당이요. 총 7석이에요. 7석. 네, 이번에 그 극우정당은 14석. 네, 요번에 하여튼 그러면 이 야당들끼리 뭉쳐서 집권 여당을 만드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죠. 왜냐? 그럼 또 자민당이네. 네. 너무 이게 소위 말해서 폭이 넓어요. 스펙트럼이 너무 네. 넓은 거예요. 야당은 사실은 자민당의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같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웬간한 건 다 커버가 다 돼버리는데 왜 야당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떤 면이 싫어서 야당, 요 어떤 면이 싫어서 여기 야당, 여기 어떤 면이 싫어서 여기 야당 이렇게 생성되다 보니까 이 야당 스펙트럼이 전혀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뭉쳐질 수가 없어. 그러네요. 네. 뭉쳐도 문제가 있네요. 뭉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을 뭘 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당하고 전혀 반대되는 네. 정책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선거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관철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회 때는 누가 그거 하겠다 해놓고 못 했잖아. 그러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집권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대로 또 집권할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가도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은 반드시 야당 어떤 한 당과 그러네요. 이게 손을 과반이 잡- 안 되니까.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잡아야 돼요. 네. 엄청 피곤한 거죠. 오히려 예. 이게 뭐 정말 다른 선진국의 민주주의, 유럽과 미국의 또 우리의 민주주의가 너무 달라서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 굉장히 뭐 재정을 확대하자. 이번에 네. 뭐 현금 쿠폰 주려고 해서 좀 예, 줬나 예. 모르겠네. 예. 네. 그럼 이제 진보정당하고 손잡아갖고 통과시키고 예. 또 굉장히 보수적인 예. 뭐 중국과의 뭐 교류를 끊어버리자. 예. 이건 또 그런 뭐 정책이 나오면 또 보수 정당과 해가지고 또 과반 이런 식의. 그렇죠. 그다 법안 건건이 이게 아까 박사님이 말한 그런 식으로 계속 정책이 예. 자민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거군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민당 내에서 네. 이번에 이시바 시계를 끌어내려 버리고 내가 총리가 되면은 지금 야당에서 강력하게 인기가 있었던 거 그 정책을 그냥 자기가 실행에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법안을 만들어야 되면은 그 주장했던 야당하고 손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석수를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면서 야당과 끈끈이 그걸 조율하면 돼요. 네. 엄청 피곤하겠죠. 피곤은. 이걸 정치를 잘 몰라서 정치학자분들은 이걸 그 어떤 정당의 유연성에 점수를 더 줄지 아니면 무슨 정당이 색깔이 하나도 없고 정책의 방향도 없는 그러니까요. 네. 자민당은 그 자체가 그냥 정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하나 있으면은, 자, 새로운 이제 정치 하고 싶어 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치 지망생들이 있으면은 이 정치 지망생들이 한국 같으면은 내 색깔이 보수 쪽이냐? 그러면 뭐 국민의힘 갈 거고, 진보 쪽이냐? 그러면 민주당 쪽으로 갈 네. 거고. 그렇게 거기서 또 채택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는 자민당이 워낙 막강했으니까 모든 정치가들이 대부분이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 다 자민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제대로 힘을 네. 발휘하는, 국회의원 되더라도 거기 가야 힘을 발휘하지 야당에 가봐야 아무 영향가 없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만년 자민당이 계속 보충이 돼서 계속 자민당이 집권해 온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보충되는 그 정치가들은요, 한계가 있는 게 왜 한계가 있냐니 자민당은 세습 의원들이 그 주요 포스트는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뭐 정치하고 싶다 어떤 뜻이 있어가 자민당에 들어가봐야 별로 힘도 발휘 못해요. 그러다가 한 번 정도 국회의원하고 두 번 정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고. 고이즈미 아들은 잘했습니까? 고이즈미 아들은 이번에 이제 한 건 했죠. 뭐예요? 그 쌀 가격을, 네. 쌀 가격이 거의 폭등했었잖아요. 쌀이 부족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쌀이 부족해가지고 네. 쌀 가격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쌀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아니 여행객들이 네. 10kg짜리 그 포대를 사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말이 돼요 그게? 그거 진짜 들고 가려면 진짜 완전히 생고생할 겁니다. 고이즈미 신따로였던가 어쨌든 고이즈미 아들은 고이즈미 신지로. 신지로 네네네.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이번에 그 이제 농수산성 장관이 되면서 그 농수산성 장관이 그 쌀 가격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모가지 날려버렸어요.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네. 그리고 나서 고이즈미 신지로를 이제 장관에 앉혔잖아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작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축미가 있잖아.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그 앞에도 비축미 풀었어요. 네. 쌀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네.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싸게 팍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그 장관은 다 그게 그 이권 그 카르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 농협에다가 이걸 그 비축미를 경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안 떨어져. 가격이 안 떨어지죠. 네, 네. 그 농협이 비싼 가격으로 사버리는 거야. 네. 그 농협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농협하고 그 뭡니까? 농협하고 그 다음에 자민당의 농수산 족하고 족 의원들하고 네. 그 다음에 농수산 승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이 쌀값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 이번에 쌀값이 올라가니까 이쪽에서는 입이 멍 벌어진 거예요.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관이 비축미 풀어라 막 여론이 빗발치니까 비축미를 풀었는데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그걸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경매에다 붙여버리니까 네. 그 같은 트라이앵글에 있던 농협이 그걸 높은 가격으로 싸가지고 산 가격에 더 얹어가지고 이익을 얹어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참여연 선거 때 만약 이게 쌀값이 안 떨어지면 자민당이 이제 박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고이즈미를 이제 농수산성 장관으로 앉히면서 네. 쌀값을 떨어뜨려 달라. 그랬더니 이제 고이즈미가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요. 그 소위 말해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이런 데 파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쿠팡이나 뭐 네, 있잖아요. 네. 11번 가라든가 뭐 하여튼 그 인터넷에서 거기다 올리면은 각 지역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소비자는 제일 싸고 좋은 걸 싸고 골라서 좋은 사겠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가격을 책정을 어떻게 했냐니까 반값을 처음에 그 쌀 가격이 오르기 전 그 가격이 5kg당 2,000엔 정도 했었어요. 그게 그 가격으로 팔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쌀값이 팍 떨어지겠죠. 오, 한 건 했네요. 완전히 한 건 한 거죠. 네.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다음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 이거 쌀값 들이는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저 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니까 내 지갑은 두둑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얇아졌는데 쌀값이 배로 뛰었다. 그 다음에 뭐 소비세는 계속 나가. 내 생활이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냐. 근데 이 쌀값을 반으로 팍 본래 위치로 떨어뜨려 주면은 네. 그거는 정말 뭐 여론의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고이즈미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여론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정당 이야기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석을 얻은 그 극우정당. 예.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서 주장하는 게 유럽의 극우정당 주장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오. 트럼프 벤치마킹. 네. 왜냐? 맹간히 머리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저런 대통령이 나오지? 그 다음에 유럽에 막 우리 그 보수 완전히 극우 같은 그런 정당들이 이탈리아 같은데. 막 그냥 집권을 했죠.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막 인기를 막 얻는 이유가 프랑스도 뭘까? 제2정당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죠? 과거의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이제 완전히 전부 글로벌리제이션 다 그걸 싫어하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다 들어선 거예요, 대부분 다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에도 사실은 이게 언제 나와서도 나올 법한 얘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의 그거 좀 일본은 왜 자민당은 계속 그 고리타분하게 해오던 걸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처 그런 생각들을 못했을 거라고 나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에 실망하는 일본의 여러 이제 가려운 것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군요. 기가 막히게 긁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민당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은데 자민당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이게 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들 저 동남아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저 이민자 받으면 안 돼. 이런 거더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인들 그 일자리 잃었던 그 노동자들 일자리 찾아주겠다 하고 그 지지를 얻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일본에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왜 우리 일자리 임금은 왜 안 올라가느냐?
임금 안 올라가느냐? 물가는 올라가고 네. 그게 보니까 외국인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업들이 임금을 안 올려주더래 이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참정당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이제 뭐 그 나라의 이민 정책이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역사 수정주의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런 역사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입장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까 얘기한 보수당 네. 거기도 그렇고 지금 참정당도 그렇고 이게 이제 거의 혐한이던데요. 완전 혐한이라 보면 네. 되고요. 근데 일본에서 왜 혐한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왜죠? 과거에 자기들이 가해자면서 참. 그러니까 네. 내가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에게 혐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인간으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사회잖아요. 사무라이 사회는 이게 위계 질서가 명확해요. 네. 이 계급 사회라는 거죠. 옛날에 그게 오랫동안 600년 가까이 사무라이 사회였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급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권력 있거나 능력 있거나 부자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하층 계급에게 갑질을 해도 어느 정도 이게 용인이 되는 사회예요. 상명하복 아직 많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다는 네. 거죠. 아직 계급적인 마인드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능력 있고 돈 많고 부자 이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제 가난한 사고 뭐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사회예요. 한국은 어때요? 전혀 그게 안 통하잖아요. 네. 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갑질 당하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바로 나오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 요즘 우리나라는 식당 사장님이 저 오는 손님한테도 함부로 했다가는 혼납니다. 그러니까요. 갑질은 아예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진짜 평등 의식이 쩔어 있는 나라가 한국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은 국내에서는 그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갑질하더라도 힘 없는 사람이 그걸 수용하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네.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 국내적인 이 마인드를 그대로 국가끼리도 적용하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들이 힘 있고 파워가 세면은 그렇지 못한 국가한테는 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일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그 일본은 자기들이 국력도 한국보다 훨씬 세다고 옛날에 피식민지 국민이니까 갑질하고 좀 뭐 마음대로 막 내질러도 니들이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거의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 한일 관계가 문제가 우리는 유독 또 그걸 유난히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민족입니다. 못 받아들이죠.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들이 과거에 잘못해놓은 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혐한을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제대로 된 학자, 동경대 학자 어떤 학자가 글을 쓰는 거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혐한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해자였다. 역사를 조금만 알면 혐한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데 반일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그 하나의 현상이다. 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옛날에 식민지 당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게 반일이 나오지. 동경대 교수가 그렇게 썼어요. 이 참정당이 주장하는 건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한국과의 관계를. 네. 우리가 뭐 딱히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 말고 우리가 뭐 달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참정당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정당은 왜 생성되었느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흡수해서 의석을 늘린 거잖아요. 그럼 그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참정당이 뭘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여론에 참정당이 의석을 많이 갖도록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바로 혐한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론 마인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한국을 자기들보다 발 아래에 있는 국가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무지에서 나온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인대 교수도 그 얘기를 했고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실제로 사실은 일본에서는
혐한하는 거는 자기들보다 열등한 민족이니까 혐한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열등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다고 네, 했죠. 네. 우리 박사님 그것도 아주 여쭤봐야겠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그 네. 한일 역전 여쭤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 정치가 네. 지난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30년 더 됐죠. 한참 더 됐죠. 그 어떤 일본이라는 거대한 선진국이 조금씩 주저앉는데 일본 정치가 정말 정치가 가장 앞서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정치가 사회나 경제를 깨워쳐 나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가 점점 무겁게 네. 사회나 경제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아유,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지금 안 좋은 현상들은 다 자민당 정치가 그 뿌리 자민당 정치가 있다. 왜냐? 자민당 정치는 얘기했잖아요. 세습 의원들이 중심적인 세습 의원들은 물이 바뀌지 않는군요. 할아버지가 생각한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기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그게 세습 정치가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습 정치가들의 인식은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눈꼽만큼 생각 안 한다. 이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해요. 1%도 생각 안 할 거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습 정치가들은 가업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일본 또 가업이 중요한 나라. 가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라면 가게 20년씩 뭐 몇 대 이어져는 라면 가게도 있고 네. 뭐 모든 무슨 야가 그 다 뭐 다나카야 무슨 뭐 부지모토야 뭐 이런 거 다 그 가게에서 계속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는 그게 굉장히 강한데 그게 계급 사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정치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습 의원들은 할아버지가 왜 정치를 했느냐 그 훈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 대부분의 힘을 발휘하는 정치가는 세습 의원들이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다음에 거기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대기업들이나 어떤 기업들하고 카르텔이 다 형성돼 있어요. 기업들은 정치가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서 이권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고착화된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경제가 무거워지면서 뭔가 개혁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까요? 네. 예를 가장 강력한 예가 우리 KTX 타면 어때요? 우리 그 출입구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검표 안 하죠. 검표도 안 하죠. 네. 그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드니까. 가서 자리에 가서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표를 그럼 나는 핸드폰에서 다 그 인터넷 구매를 해요. 네. 표를. 그럼 가가지고 내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옵니까? 검표합니까? 검표 안 하죠. 네. 검표는 할 필요 없이 그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표가 안 팔린 좌석만 확인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지금 입구에 들어갈 때 표 두꺼운 거 2개인가 3개인가를 뭡니까? 우리 지하철 타듯이요. 그렇죠. 네. 그걸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쫙 하고 올라잖아요. 그거 뽑아서 가잖아. 그 자리에 앉으면 또 검표위원이 와가지고 이걸 다 찍어요. 그 종이가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경비들이 엄청 들겠죠. 그거 기계 있잖아요. 그 하나에 1억 가까이 한답니다. 그 티켓 네. 넣으면 쫙 네. 자동 그 검표하는 거. 그게 일본 전역에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포함해가지고 한국에 견학을 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카르텔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는 순간 장비도 그 시스템 납품하고 시스템 납부하는 네. 공장들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서 헌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이유가 없는 거야. 또 이쪽에서는 헌금을 납품하면서 절대 그 법안 같은 거 통과시키지 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사님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과거에 내셔서 이게 아주 파란을 일으킨 여기서 핵심적으로 박사님 보시기에 두 나라가 역전됐다.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수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서 역전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방금 얘기가 디지털 관련됐죠. 네. 이게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라는 거죠. 검표 다 하고 이게 모든 사회에 다 그대로예요.
아날로그 사회. 여기서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생산성이 차이가 왕창나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전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국가 전체가 정말 시스테믹하게 대응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그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전혀 안 됐어요. 정말 그때 너무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사실 내가 한일역전 책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가 그거예요. 아, 이거 봐라.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확진자, 네. 우리는 당연히 방송사마다 그래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은 종이로 이렇게 붙여가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방송사 위에 이렇게 천장에 붙이더라고요. 천장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게 일본이에요. 그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보건소에서 그걸 다 관리를 했는데 보건소에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도 팩스로 다 하고 전화로 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보건소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2명만 검사를 하고 98명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한국은 어땠어요?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 옆에 의심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다가 네. 다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일본은 분명히 정세가 있어서 보건소에 찾아갔는 100명 중에 2명만 검사를 해주고 98명은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 출근해야 되겠죠. 장사 그대로 해야겠죠. 다 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그게 질문을 이제- 드려야겠습니다. 네. 기초과학은 굉장히 훌륭한 나라고 네. 또 국민들 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네. 그 기초과학 얘기는 과거 얘기고 성실하다는 것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통계치를 내보면요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가장 불성실한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통계치를 내면 회사에 관심을 안 갖는다. 아니면 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내가 지적 습득 능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가장 안 하는 나라 직원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거 통계치 다 나옵니다. 그 재무성에서 그런 통계치 계속 뽑아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시는 게 일본에 대한 착각입니까? 오소독스한 착각인 거죠. 네. 내가 그걸 깨기 위해서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본이 꼼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가잖아요. 그게 장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극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칼을 한다면 일본도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이어져 오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꼼꼼히 조금씩 개선해 나가서 지금 훌륭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장인 정신이 디지털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칼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훌륭한 칼 만들어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그래 시장에 내놓으니까요. 한 개 팔리고 그 다음에 안 팔려요. 왜? 이거 하나 사놓으면 50년 가고 100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칼은 중국에서 만들어 온 칼, 한 10개 정도 다양한 용도로 만드는 칼, 그 칼 10개 가격이 일본도 하나보다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를 만들던 중소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 디지털 사회에 전혀 맞지 않다. 아날로그 사회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디지털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저기 국가 뭡니까 GDP도 네. 팍팍팍 성장하는데 일본만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디지털화가 안 돼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니 근데 또 반도체 산업 같은 메모리 산업도 다시 또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그거 일부 산업들이 이제 아베 이후에 네. 그 일본이 또 저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살다 일본 절대 물가가 안 올라가는 나라인데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게 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소비도 좀 늘어났다는 뜻이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계속 지금까지 외쳐왔어요.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물가가 올라왔으면은
이게 선순환이 갔죠. 네. 근데 정상적 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성장하면 물가가 조금씩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물가가 올라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니까 엔저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져 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가격 전가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요즘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간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엔저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서 네. 그게 들어오면은 이제 가격이 전가가 돼서 일본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임금은 안 올려주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디플레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30년 넘게 그 문제에서 계속 그 빠져나오지 문제에서 못한다.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업 성장주의를 하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아까 제가 볼 때는 기시다 총리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시바 총리 네. 그 소득이 중요하다 해서 소득 올리기로 완전히 거대하게 전환을 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임금 올려야 한다. 최근에 계속 임금 그래서 올리는 우리는 이제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논란인데 일본은 네. 지금 정부가 나서서 실질 소득 올리기 뭐 운동 뭐 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유, 뭐 그게 다 기업들한테도 총리가 가서 네. 우리가 경단년이죠. 네, 우리 옛날 네, 정경련 네. 같은 가서 제발 올해는 임금 좀 많이 올려주세요.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야지 이제 물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소위 말해서 물건이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 물건이 팔려야 또 공장이 돌아가고 그렇게 선순환을 하려면은 지금 당장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이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 이명찬 박사님 모시고 일본 정치 자민당 집권 자민당과 집권 여당이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또 참패했는데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여쭤봤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일본이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승 국가고 네.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속된 말로 납작 엎드렸잖아요. 예, 저자세였죠. 요즘 이시바 총리가 예. 참여연 선거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격앙된 표현 많이 썼거든요. 예. 자민당도 그렇고 예. 이거는 뭐예요? 그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캐나다도 그랬고 네. 유럽도. 근데 그렇고. 일본은 이런 거 이 강한 나라에 화 잘 내는 나라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의 특성이 뭐였다 그랬어요. 우리 국민의힘 치면 그 진보 진영. 그 안에서 중도 보수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어떻습니까? 네. 할 소리 다 하잖아요. 네. 누구한테도 할 소리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시바 시게루가 누구한테도 할 소리 다 했던 사람이에요. 아베한테도 완전히 그냥 뭐 다 할 소리 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러니까 무례한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7번을 만났어요. 그때 온갖 거 다 퍼지고 막 네, 그랬죠.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렇게 돌아오니까 바보 아닌 이상 열받죠. 이시바라는 정치 지도자가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래서 이제 좀 오버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네. 있죠, 일본에서는. 하지만 뭐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네.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자, 동부의 역사재단 전 명예연구위원 이명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